그리고 앞시간 마지막에는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때를 본 거고, 자, 이걸 똑같이 녹사를 해서 너무 성의 없나요? 복사했으면 이번에는 똑같은데 매도 가능 증권이 있다고 이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똑같은 상황인데,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을 보면 우리가 취득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했다. 그리고 돈을 현금으로 110만원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는 일반적인 자산이죠. 우리 유가증권도 자산이에요.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 아니면 전부 다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 거니까 얘는 110만원이다 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110만원. 자, 그럼 이렇게 취득 원가를 적어뒀다가 기말에 평가를 하면 130만원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 단기매매 증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110만원인데 130만원으로 보여줄 거면 20만원만 높여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을 20만원을 높여주게 될 거예요. 그럼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라고 쓸 건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우리는 자본인 300번대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300번대인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나서, 자, 우리가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을 하면, 얘도 장부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110만원인데 20만원 높였으니까 130만원으로 맞춰뒀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치워줘야 되는 건 130만원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얘는 지금 얘가 같이 딸려있는 19로 있죠. 얘가 자본이니까 안 지워주면 영원히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은 얘가 영업의 수익이었기 때문에 얘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없어지는 애인데, 얘는 내가 안 지우고 매도 가능 증권은 팔아버리고 하나도 없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애가 장부에 남아있으면 얘는 귀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워주려면 우리는 장부에서 지우는 방법은 반대쪽으로 쓰는 거. 장부에 지우는 건 반대쪽에 쓰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20만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100만원을 받게 돼요. 그럼 100만원 돈을 받으면 차이나는 10만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금액이 10만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이제 실현된 거기 때문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면 우리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하고 이하고는 성격은 똑같은 성격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매도 가능 증권을 보면 이번에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사온 취득 가격이 110만원이었어요. 얘가 110만원이니까 내가 처분한 금액이 100만원이면 결과는 11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은 우리는 취득 가액과 처분 가액의 차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건 불변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은 사올 때부터 수입 비용을 인식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사올 때부터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버리니까 전혀 얘는 발생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평가할 때도 평가이익이든 평가손실이든 전부 다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지, 이걸 우리가
영업의 수익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장부에는 취득원가고 처분가액의 차이가 결론적으로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지금 우리 처분한 이 금액 있죠? 얘 둘의 차이가 처분 손익의 그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하고 차이가 크죠. 단기매매 증권은 마지막 평가했을 때 금액하고 이 금액의 차이인데 장부가격.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했을 때의 금액, 취득도 취득 수수료 포함한 금액, 이 금액하고 처분한 금액하고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나온다. 이 규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세무이급의 관심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도 제가 이 글로만 썼지만 특별한 말이 없으면 매도 가능 증권한테 단기에 처분할 예정이라는 게 특이한 경우예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얘는 투자자산으로 처리할 건데 투자자산이 178번이에요. 자, 제가 컴퓨터에서 우리가 계정 과목 선택하려고 하는데 뭐 선택한지 모르겠다. 같은 계정 과목인데 그럼 몇 번째 거 쓰라 그랬죠? 두 번째 거. 매도 가능 증권 보면 얘는 당좌자산, 얘는 투자자산. 번호가 두 개가 있죠? 120 위에 게 유동성이 빠른 게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23번은 당좌자산이고 178번이 투자자산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채권을 일반적으로 발행하면 만기가 3년에서 5년이다라는 이야기 제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을 써도 124번은 당좌자산, 얘는 투자자산이에요. 그럼 만기가 일반적으로 문제 나오면 3년짜리 이런 거 살 거예요. 그럼 얘도 두 번째 거 써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제가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이런 이야기 했던 게 지금 이런 데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자, 얘가 이제 우리 유가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유형자산으로 갑시다. 유형자산 감가상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고 자 69페이지 먼저 유형자산에서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을 보면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 우리가 전액을 지출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수선비나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은 우리는 자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우리가 비용화 시키는 거예요. 감가상각이라는 건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 시키는 과정이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건데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라는 게 우리 건물이다, 차량 운반구다, 기계장치다, 비품이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이에요. 키워드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얘는 키워드가 죄송해요. 초심을 잃었어요. 자, 얘는 현상 유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이런 게 수익적 지출의 키워드죠. 자, 그럼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는 우리 내용연수 증가, 가치의 현저한 증가,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증설,
그리고 또 있나요?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죠. 그래서 우리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근데 이런 표현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산 계정 과목. 대변에 돈이 유출이 되었는데 차변에 내가 쓰는 계정 과목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기억 잘 해두세요. 자, 다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산이란 것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우리 이자 비용인데, 여기 이자 비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서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을 처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봤는데 뭐 건설 중이다, 내년에 완공이다, 이자 비용이다, 자본화다, 이런 건 여기에 자본화 대상이라는 이 표현이 추후에 자산이 되었다가 뒤에 비용화 될 거라는 이야기를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뒀다가 다 완성되면 건물이든 기계장치든 이런 걸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쓰는 게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우리 실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는 이런 걸로 표현이 되게 되겠죠. 자, 다음 우리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 보면,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이라는 세무사의 시험은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얘는 그냥 장기 차입금으로 쓰고 거래처를 꼭 써줘야 돼요. 자, 정부보조금 1년짜리 없어요. 문제 나와도 10년짜리예요. 그러면 얘는 상환 의무가 있으면 장기 차입금으로 쓰고, 당연히 정부 국가가 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공서 이름들이 나오겠죠. 뭐 환경부다, 뭐 산업자원통상부다,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거래처를 쓰고, 그럼 상환 의무가 없다면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자, 이 국고보조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 수령한 수단의 차감 계정으로 우리가 생성을 할 거예요. 만들어 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보통 예금으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러면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보통 예금이 당좌자산이죠. 그러면 당좌자산 범위 안에서 적당한 곳에 얘를 국고보조금이라고 만들고 얘 성격을 차감 성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차감 성격으로 만들면 관계 코드가 나오게 되죠. 이걸 어떤 계정 과목에 차감할 거냐라고 선택을 해주게 돼요. 그럼 얘가 보통예금 차감이니까 관계 코드가 103번 보통예금으로 붙었죠. 그죠? 전에는 이걸 당좌예금꼴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차감이다, 보통예금,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그리고 유형자산에서 나중에 우리가 기계 같은 걸 살 거라서 이 유형자산에 국고보조금, 차감이다, 기계장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험 문제에서 국고보조금 수령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문제에 보면 104번이 보통 예금꼴로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분계를 할 때
봤을 때 차변에 보통예금의 돈을 받고 대변에 국고보조금이라고 쓰는데 이걸 자기 짝지 지금 방금 차변에 보통예금이라 썼잖아요. 그러면 자기 짝지를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냥 104번을 쳐가지고 엄청 많이 틀렸어요. 이게 습관성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니? 왜 만들어 쓰는 거니까 거기 만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나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짝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근데 사실 방금 그 문제는 세무일급에 나와서 틀렸어요. 우리 세무일급 우리는 진지하게 바라보죠 얘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확인할 거예요. 이거 지금 얘가 짝지가 누군지 확인할 거예요. 그죠? 세무일급은 건방져 가지고 그냥 막 쳐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안 쓰고 기출문제 푸니까 104번이었거든 계속. 그러니까 그냥 104번이라고 했다가 왜 틀린지 모르겠대. 딱 보니까 당좌예금이더라 짝지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받은 수단에 대해서 써라는 거예요. 그럼 받은 수단의 짝지 차감 계정이니까 얘는 지금 보통예금 받았잖아요. 그럼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써야 잔액 올린 보통예금을 내 자산의 증가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낮추게 되겠죠. 그럼 재무상태표 가액은 안 올라가지만 보통예금 장부금액은 통장잔액이랑 일치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차감 계정을 붙인 거예요. 이게 갔어. 이게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국고보조금을 사용을 하면 차변은 우리가 수령한 우리 계정 과목 차감 계정을 상계에서 없애는 거고 대변에 국고보조금 사용 취득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둘 다 차변 대변이 국고보조금인데 차변 거는 기존 거를 지우는 거고 대변 거는 이제 새로 취득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기계장치 샀어요. 그럼 1000만원 국고보조금이면 난 5천만원짜리 기계가 있는데 1000만원은 내 돈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써둘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국고보조금 이제 쓸 때 하는 거고 방금 제가 계정화물 및 적용등록에서 이 만든 것도 우리 할 수 있겠죠. 계정화 만들 때 차감 계정 만들라 그러면 여기 차감으로 바꾸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차감으로 바꾸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니까 그때 관계 계정으로 어떤 거 줄여줄 거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교환으로 가면 70페이지. 자, 이종자산 교환은 우리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 이종자산 교환은 동종자산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동종자산 교환은 장부가액을 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 형태가 될 거고 이종자산 교환은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은 일치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래죠. 그렇죠?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자, 이거 이론 시험에 등장을 해요. 이론 시험에 그러면 손익이 발생한다 안 한다 장부가액이다 공정가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기는 뭐 어렵게 한다고 나올 때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차면에 취득하는 거에서 장부가액 쓰느냐 공정가액 쓰느냐 진짜 어렵게 나올 때 돈 주고 받는 거. 그죠? 자, 그럼 공정가액 내 거가 공정가액이 100만원짜리인데 그걸 교환을 하면서
20만원을 더 주면 내가 받은 거의 자산 가격은 120만원짜리니까 내 거 100만원짜리 주고 20만원 더 준 거잖아.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다음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토지만 나오니까 토지만 기억해 두세요. 토지만.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 나왔어. 한 번 오르고 한 번 내리고. 그래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인데 토지니까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이고 팔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인데 이 금액이 기준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가액보다 기준 상승시 우리는 재평가 차익이라는 우리는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사용하고 취득 가액 기준 하락시 우린 재평가 손실 재평가 이익 900번대인 영업외 손익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일반 전표에서 제가 재평가라고 치면 재평가 차익, 재평가 이익, 재평가 손실 3개가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1억에 산 건데 1억 2천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자본인 300번대인 재평가 차익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오른 만큼. 그런데 내가 1억에 샀는데 7천만원으로 하락했어요. 3천만원만큼 재평가 손실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자본은 내가 사온 금액 1억보다 오르면 재평가 차익을 늘리고 내리면 재평가 차익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억에 샀는데 내렸으면 재평가 손실, 그게 가격을 회복하면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번대, 900번대 자본 처리할 거냐 아니면 영업외 손익으로 바로 처리할 거냐, 이게 300번대, 900번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올랐다 내렸다. 저는 제가 그냥 올랐다가 사온 금액보다도 더 내렸다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었죠. 근데 시험에는 사실 일회성이 있도록 나오니까 일단 얘들이 300번, 900번 쓰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유형자산의 손상. 자, 유형자산의 손상은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큰 금액이 우리는 사용을 해서 장부 금액하고 회수 가능액 중하고 차이 금액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만큼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 큰 금액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가격이 10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원, 아니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순공정 가치가 400만원이고, 그리고 순실형 가치가 금액이 600만원이다 라고 볼게요. 자, 여기는 순실형 가치 사용가치라고 썼네. 저도 따라 사용가치라고 쓸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 손상차손은 얼마 인식할 거냐?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먼저 이 값을 가지고 회수 가능액을 보면 회수 가능액은 600이죠. 600. 그럼 우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거는 장부가액하고 회수 가능액을 뺄 건데, 장부가격은 800만원이고 회수 가능액은 600만원이니까 손상 인식할 거는 200만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어떻게 200 나왔는지. 그럼 우린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다 200만원,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이다 200만원. 얘도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써둘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손상에 대한 건데, 이론에 오히려 지금 이거 구하는 걸로 이론이 좀 더 자주 나와요. 그러면 글로 얘네들이 쭉 적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를 쓰고, 그리고 순실형 가능액과 사용가치를 봐서 큰 금액하고 차이가 손상차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무형자산을 볼게요. 자, 무형자산에서 자주 언급하는 건 영업권은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영업권은 이랬었죠.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 인식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붙더라도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든 외부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든 뭔 짓을 하더라도 내부 창출한 거는 우리는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형자산을 인식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거 말고 우리가 개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에다가 비용 처리하래. 한마디로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을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경상연구 개발비예요.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완성 못했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하라라고 뒤에 적혀 있으면 이 계정 과목을 쓰란 이야기예요. 경상연구 개발비. 이 500번 800번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비용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의 개발을 의뢰하게 되면 외부에서 구입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비로 처리를 해요. 개발비로 어디 대학교에 연구개발을 의뢰하다. 그러면 대변에는 의뢰하면서 준 돈이고 차변에는 바로 개발비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 자산인식 요건은 전부 다 충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산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지금 위에 개발했니 안 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개발한 거고, 그럼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부 개발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영업권을 인식 안 하는 거지. 그죠? 영업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들은 다음 페이지 보면 계정 과목들은 자, 우리 반에서 저희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프로그램 계정 과목 뭐냐고. 소프트웨어예요. 그죠? 우리 라이센스의 계정 과목은 라이센스고, 그냥 외래어를 그대로 쓴 이유가 우리가 늦게 만들어졌고 늦게 정립 잡고 정립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를 그대로 다 쓰니까 지금 적혀 있는 게 뭐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전부 다 계정 과목으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우리 감가상각 가지고 무형자산 상각 가지고 좀 보면, 자, 무형자산 상각은 모든 상각 방법을 다 사용 가능하죠. 하지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우리가 못 선택하며 이때 정액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정액법을. 그럼 우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20년 초과 가능. 그리고 무형자산은 잔존 가액은 없다. 그리고 회계 처리 시 처리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 우리 선택 가능하다. 하지만 외부 영재한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아니면 관습적으로 직접법을 사용한다. 이게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에 대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죠. 그럼 우리가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 대변에 무형자산 얼마 이렇게 계정 과목으로 바로 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 상각비 금액 계산은 우리가 장부가액을 알려주게 되면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 취득가액을 알려주면 총 내용 연수로 나눠줄 거예요. 잠시만요. 예. 수업 중에 이따 전화할게요. 학원이에요. 아니, 학원이면 수업하는 거 알아야지 전해서 내가 짜증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잔존 내용 연수 하라는 것, 장부가액이라는 건 이렇게 줄이고 난 후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상각 후 금액인 거예요. 금액 줄이고 난 후에 금액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잔존 내용연수로, 왜냐면 잔존가액은 없잖아. 잔존가액은 없고, 그리고 우리 특별한 말 없으면 정해법 쓰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정해법 쓸 거예요. 전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정해법으로 무형자산을 상각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해법을 쓰는데 정해법의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균등상각법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균등상각법이 결국 똑같이 상각하겠다는 이야기죠. 사용기간 동안. 그게 정해법인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무형자산에 대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봤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제 자본으로 갑시다. 자, 82페이지 자본 있죠? 자, 자본에서 우리가 제일 키워드로 삼아야 되는 게 자본 우선상계. 자본 우선상계는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결산 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되죠. 이건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죠. 이거 우리 조회할 때 어떻게 하자라고 했죠? 조회할 때 합계 잔액 시산표에 자본금 계정 과목 아래에 잔액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찾는데 시간 날리잖아요. 그럼 얘네들만 찾아서 보면 돼요. 얘네들만. 자, 예를 들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갔어요. 제 컴퓨터가 느려요. 지금 갑자기 뭔가 버퍼링이 걸려. 그럼 내가 9월 1일날 자본 거래를 하면 무조건 자본금이라고 쳐서 자본금 아래쪽에, 여기 자본금 아래쪽에 어떤 게 있는지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만약에 나왔었으면 처분 이익이 있으니까 얘부터 우선 상계해야 됐겠죠. 지금 여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이나 이런 거 없죠. 없다는 것, 지금까지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합계잔액 시산표는 내가 장부에 입력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게 이 합계잔액 시산표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대변에 자본금으로 1000만원 하고 차면에 보통 예금으로 1300만원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내고 감자하기 위해서 차변에 자본금 500만원, 대변에 손해볼게요. 보통 예금으로 800만원 주고 차변에 감자 차손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감자 차손을 제가 분개를 했죠. 그러면 얘를 제가 다시 조회를 하면 이번엔 자본금 아래에 주식 발행 초과금도 나오고 그리고 감자 차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 쓴 적이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잔액들 있죠. 장부에 쓰면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있으면 우선 상기하고 없으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우리는 자본이라는 이야기 분계 문제가 나오면 이때 무조건 우선 상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좋아해요. 요즘 얘는 별로 안 좋아하던데 매도하는 평가는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얘네들을 좋아하더라. 얘네들을 좀 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문제에서 말 안 해주면 알아서 조회하러 가는 걸로. 그래서 자, 그럼 우리는 증자를 하면 혹은 우리 주식을 발행하다라고 하면 대변의 자본금. 이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 감자다, 소각하다. 그러면 차변의 자본금, 얘도 무조건 액면가. 이게 우리의 기본 틀이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분계를 좀 보면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 그리고 시가가 1,200원인 주식 1,000주를 소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구입 즉시 소각. 그럼 어떻게든 소각한다 그러면 차변의 자본금이고 얘는 금액이 100만원이고 대변에 나는 돈을 줘야 되는데 120만원을 줘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원을 나는 감자 차손이다 라고 처리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는 구입 후 우리가 소각을 해요. 즉시가 아니고. 그럼 첫 번째 구입을 할 때는 소각 그날 바로 안 하고 구입할 때는 대변에 120만원을 주고 구입한 날이지 소각한 날 아니잖아요. 그럼 구입한 날에는 우리는 차변에 자기 주식이다 라고 써둘 거예요. 자기 주식. 그랬다가 이 자기 주식을 이제 소각을 하면 그때 차변에 자본금이다 100만원 이렇게 쓰고 대변에 자기 주식을 소각했으니까 지워줄 거예요. 이렇게 지워줄 거예요. 그럼 이제 차이 나는 이 20만원은 감자 차손이 돼야 되겠죠. 장부에 120 적혀있는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고 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위에 분계하고 아래 분계하고 차이 있나요? 자, 지금 얘는 지금 자기 주식이라고 써뒀다가 자기 주식 해서 얘는 지우는 타이밍의 차이만 얘가 가지고 있는 거지 얘 둘이 하면 지금 얘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분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험 문제에 지금 이 시점에 대한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럼 이 시점에 대해서 나오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액면가 얼마짜리 자기 주식
장부에 얼마다 아니면 과거에 1200원에 샀던 자기 주식을 소각했대. 그럼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자기 주식에 두면 안 되고 소각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날 바로 이렇게 소각 못해요.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그날 바로 소각 못해요. 그럼 무조건 4호 동안은 타이밍을, 그래도 우리 회사 주식 사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식이라고 뒀다가 소각할 때 지워주는 타이밍의 차이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소각이 목적이죠. 그래서 소각이면 감자 차손 차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자본은 배당하는 것 빼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배당하고 또 이제 사채 부채하고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